안녕하십니까. 공장장 권한대행 양지열입니다. 오늘은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청문회고 내일은 헌법재판소 3차 변론기일, 모레는 최순실, 정호성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잇따라 열립니다. 저는 생각이 짧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생각을, 그들을 변호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나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사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국립대학 총장, 경찰 인사청탁과 관련한 진술과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전임 김용덕 장관이나 김성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어제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최순실과 수십 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김명숙 전 학장의 지시로 정유라 씨 학점을 올려준 유철균 교수는 이미 구속됐습니다. 오늘이라도 청문회에 나와서 진실을 얘기한다면 위증죄라도 벗을 수 있는데 왜 안 나온다는 걸까요? 오늘은 세월호 참상이 일어난 지 1000일째 되는 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까지 세월호 사고 7시간의 행적을 밝히라고 했죠. 원래는 5일에 낸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제출을 미뤘습니다. 지난 변론기일에서 대리인단은 예수, 소크라테스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분들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들입니다. 헌법재판인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검찰이 밝힌 다음 불법이 있다면 처벌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검사가 입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7시간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제대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법조 경력이 훨씬 화려한 대리인단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악마 변호사의 짧은 생각, 양지열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이알류의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권한대행으로서 오늘부터 홍보수석을 맡아주시죠. 아유, 너무 과분한 자리를 주십니다. 아니, 전혀 아침부터 이렇게 매일 수고해 주시고 계신데 그 정도도 김어준 총수가 배려를 안 해줬다는 것이 실망스러울 따름이네요. 자, 오늘 뉴스 전달해 주시죠. 예, 먼저 한겨레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이 김기춘 전 실장이요, 박 대통령에게 이 블랙리스트를 보고했다라는 제목의 뉴스인데요. 이 박영수 특검팀은 김기춘 전 실장이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해서 만든 뒤에 이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또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를 따로 관리한 이른바 적군 리스트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는 건데요. 이 모든 일은 조윤선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이 정무수석실 주도로 만들어진 거랍니다. 예, 적군 리스트라는 게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예, 이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블랙리스트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이 또 나온 거죠. 아니, 근데 적군 리스트라고 공식적으로 붙여놨으면 적군은 대한민국 내에서 적군은 내란죄를 범했을 때나 이게 적군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상식적으로. 예, 그렇죠. 내란죄는 생각해보면 수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입니다. 단순 가담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입니다. 네. 이게 그 사람들이 그럼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내란죄라기보다는 이 적군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여당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을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대통령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적군이에요. 예, 그런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적절한 어떤 표현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더군다나 군사적인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적군이라는 상징 자체가 이 정권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상을 받는지를 짐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다음 뉴스.
네, 계속해서 블랙리스트 관련된 뉴스인데요.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국정원도 개입됐을 거다라는 이야기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구체적인 정황이 어제 SBS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겁니다. 네. 이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국정원도 동원됐다라는 건데요. 이 국정원이 문화계 인사들의 사상을 검증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한 이 구체적인 문건을 SBS가 확보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1월과 2월 2달 동안 추가된 블랙리스트 명단을 보면요. 이 정부 지원 문화 사업에서 배제해야 될 문화계 인사들과 그 이유가 적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보면 K 그리고 B라는 알파벳이 있다라는 겁니다. K하고 B. 예. K는 예, 국정원? 예상하시다시피 국정원의 네. K로 보이고요. 그리고 B는 이 청와대로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블랙리스트에서 이 특정인들을 사찰해서 누군가는 되고 안 되고에 대한 판단을 국정원이 정보를 줬고 또 청와대가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그 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여태까지 진행했던 사업들 같은 것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예. 아니면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을 정도로,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실 문화계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로운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 계속해서 추진해오던 사람들이 없애버리면 예산을, 그야말로 이분들에게는 생존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분류를 했다는 거고, 근데 왜 국정원이 거기를 개입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 지금 저 블랙리스트 같은 걸 만드는 방법을 보면 뭐 야당 인사들을 지지하는 서명을 냈다거나 예. 아니면 세월호 사고처럼 정부 입장에서 조금은 불편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지하는 예. 그런 의사를 밝혔을 때인데 그것만으로 뭔가 부족했다. 그럼 국정원이 뭐라고 할까, 사상 검증을 하기 위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사찰 같은 것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애초에 뭐 민간인 사찰 같은 것들을 해 와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만들어져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 사안을 두고 청와대나 뭐 문체부에 요청이 있어서 새롭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죠. 예, 그 부분은 계속 좀 취재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밝혀진다고 한다면 국정원과 관련해서 새로운 게이트가 될 수도 있는 예. 그런 사안이 되겠네요. 예. 예. 다음 뉴스는 뭐죠? 예, 또 블랙리스트 관련된 뉴스인데요. 이 조윤선 장관은 계속해서 이 블랙리스트조차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이 입막음용으로 문체부 전현직 간부를 회유하면서 이 대가성 인사를 제안한 정황이 이 특검에 의해서 포착됐다라는 건데요. 이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이 최근에 이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하다가 이 송수근 문체부 1차관으로 올라간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 블랙리스트 총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난해 12월 30일에 차관으로 승진할 때 이 조윤선 장관이 문체부 화합을 위해서는 송수근 등을 승진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먼저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동훈 문체부 2차관의 이 특검에서의 진술인데요. 이 뿐만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지적한 이 노태강 국장 기억하실 텐데요. 이 노태강 전 국장에 대해서도 이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직을 제안했다라는 것이 이 조 장관의 지시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조윤선 장관과 관련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세력 내에 포함을 시키려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회유한 거죠. 근데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11개월 동안 정부수석 있으면서 대통령 한 번도 못 봤다라고 할 정도로 예, 독대한 적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차라리 했었죠. 예. 무능한 것이 낫지 내가 불법을 저지른 적은 없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제가 알기로 조윤선 장관이 빠져나가려는, 변호사로서 만약에 변론을 계획을 한다면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김기춘 전 실장이라든가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최순실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있고, 나는 조윤선 장관은 나는 사실은 그런 실제 권력들과는 조금 동떨어진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조 장관이 뭔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던 그런 것은 또 안 보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지난 청문회 때도 계속해서 모른다라고 일관을 했었고, 근데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조 장관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정권에서의 실세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굳이 이렇게 승진까지 시키려고 했다라는 정황들을 보면요, 본인도 분명히 관련된 정도가 적진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 승진을 시켜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도 있었다. 예.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조 장관이 그렇게 뭐 여가부 장관이라든가 또 뭐 경선 떨어진 다음에 바로 장관으로 되고 이런 걸 보면
그냥 아무 힘도 없었다라고 보기는 무리인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예, 예. 이 보도가 그런 부분에서는 주목할 만한 것 같고요. 다음 뉴스는요. 예, 이번에는 이 조은동 전 수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조은동 전 수석이 김영재 의원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성형과 관계가 있다라고 직접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대통령의 보도입니다. 성형. 예.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김영재 의원은 본인이 성형한 적 없다라고 이 부인해 그렇죠. 왔거든요. 이 청문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그런데 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조은동 전 수석이 지난해 11월 달에 이 컨설팅 업체 대표 이현주 씨와 통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 통화에서 조 전 수석은 이 대통령의 성형하고는 관계가 있었구나라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안 전 수석에게 내가 김영재 의원과 관련된 인수인계 꼭 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전 수석에게 넘겨주면서 예.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챙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언론에서 제기했던 의혹처럼 예. 조은동 전 수석이 이 김영재 원장의 중동 진출이라든가 해외 진출을 성사를 못 시키는 바람에 예, 예.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게 맞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얘기가 되겠네요. 예, 조 전 수석은 또 이제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 김영재 원장 부인이 최순실 씨와 관계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자기에 대한 상황이 직보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에 대한 것도 알고 있었고. 근데 예. 이 내용이 나온 게 예. 지금 조 전 수석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다음에 다시 전화를 해서 나오는 거죠. 예, 그 이현주 대표라고요. 이 이현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김영재 의원 중동 진출에 관련해서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냈던 것 때문에 또 이현주 대표도 굉장히 고초를 겪었다고 알려졌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요, 국세청이 아주 강하게 이 뭐 세무조사를 했고요. 또 국정원까지 동원돼서 이 집안을 굉장히 샅샅이 뒤졌다라는 겁니다. 조은동 전 수석도 국정원에 의해서 일종의 사찰 같은 것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그런 얘기도 좀 나왔나요, 이번에도? 예, 그 부분은 이번 언론 보도에서는 없었는데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뉴스는 어떤 게 있죠? 예, 뭐 대통령 대포폰 의혹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이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대포폰으로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한겨레 보도인데요. 예. 예. 대통령이 직접 걸었다는 거예요? 예, 이 통화 목록에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대포폰에 예, 목록이 있다라는 건데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통화를 했다라는 걸 알고 번호를 서로 알았다라는 건데요.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대포폰에 보면 P, S 이런 이니셜로 표시된 전화번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에서 걸려오면 대통령 전화번호라고 하고 전화가 직접 온 거라고 하고 받았다는 건데 예, 예. 대통령도 대포폰이란 것까지 알고 전화를 했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지금 왜 저 김 기자가 모르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비서관급 정도가 되면 보안 전화가 다 예, 지급이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공식적인 전화는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는 따로 있고 예. 개인적인 전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인데 그 전화를 대통령이 직접 알고 있으면서 전화를 했다라는 게 이 사안에서는 되게 황당한 얘기인데 이게 예. 대포폰이라는 게 무슨 뭐 범죄 집단에서나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대통령이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직접 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런 걸 이용해서 눌렀을지 네. 아니면 누군가를 시켰을까요? 본인이 직접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핸드폰에 보면요. 정호성 전 비서관의 대포폰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만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최순실 씨, 대통령, 그리고 윤전주 행정관, 그리고 이영선 행정관 이 정도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번호를 아는 사람이 아주 많지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쓴 전화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박근혜 이름으로 개통이 된 전화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대포폰이었을까요? 네, 그것도 수사에서 밝혀야 될 내용이겠지만요. 정상적인 폰으로 대포폰이라 통화하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대포폰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예, 거죠. 그렇죠. 답답하네요. 예,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예, 주말에 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지난 7일 방송에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경찰청 치안감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에 이 작성했던 수첩 내용 중 일부를 입수해서 공개했습니다. 이 경찰관의 인사청탁이 오고 간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고요. 또 이 경찰의 인사가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가 개입했을 개연성도 제기가 됩니다. 게다가요, 이 수첩에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쓰여
최순실. 있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이 정윤의 이름도 쓰여 있는데요. 이 시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최순실 게이트가 지난해 9월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전 국민이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건데요. 그것보다 훨씬 전에 이름이 쓰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경호실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의 이 존재를 앞서서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거죠.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쯤이었다고 하시죠? 다시. 예, 이 수첩에 정확하게 위에 이 메모가 쓰여 있고 시기가 쓰여 있는 건 아니지만요. 이 기획국장이 청와대에 근무했던 때 쓰였던 거기 때문에요. 이 시점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입니다. 근데 2014년 지금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2011년 이후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다. 네. 대통령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손을 뗐다라고 했는데 왜 정윤회 씨 이름이 여기가 개입이 돼 있죠? 이것도 되게 이상한 것 같고 무엇보다 근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름이 직접 올라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경찰을 비롯해서 고위직의 인사는 모두 민정수석에서 담당을 네. 한다라고 사실상 봐야 하기 때문에 우 전 수석도 이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야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사실 이게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거 더군다나 청와대를 통해서 경찰을 통해서 있었다는 거는 마치 우리가 정유라 씨가 네. 이번 탄핵 정부에서 굉장히 참 많은 국민들을 화나게 했잖아요. 우리 열심히 일하는 경찰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결국에는 주요 인사는 이런 식으로 청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냐라는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문건이 또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는 혹시 반응이 있나요 지금? 뭐 내부에서는 뭐 이게 알던 게 터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는 하는데요. 우선 경찰청의 공식 입장은 이 필요하면 감찰에 착수하겠다이긴 합니다. 그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일 뿐이고 예. 필요하면. 근데 한편으로 반대로는 내부에서 알던 게 터졌다라는 얘기는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네. 건데 이미 그런 부분들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부분들이 가장 많았던 거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셨던 정권에서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점에서 또 한 번 충격을 주는 그런 뉴스 같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이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요, 이 유경재단 사태를 다뤘습니다. 여기에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가 개입됐다라는 증언을 보도한 건데요. 2007년 유경재단 폭력 사태 현장 영상과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제 이때를 보시면요, 그 관련된 당시의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었던 직접적으로 당사자였던 이 제보자가 자신의 얼굴까지 드러내면서 직접 증언을 한 건데요. 얼굴을 왜 무서운 얘기일 텐데 증언을 한다는 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면 자기에게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신원을 공개하고 싶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나와서 예.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맞다. 예,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분의 진술은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2007년 유경재단 사태 때 이 폭력배들과 함께 한센인을 개입했다라고 했고요. 네. 그 한센인 개입에는 그 임두성 전 의원도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두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이 한나라당 당시 이 비례대표 2번으로 올랐던 인물이거든요. 비례대표가 됐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공적을 쌓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는데 그게 결국에는 유경재단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시점상 거의 바로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면이 있고요. 또 거기다가 당시에 유경재단 직원들이 이 사태 때 왔던 사람들을 보면 이 정윤회 씨도 있었고 또 이 돌아가신 이춘상 보좌관도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요. 그러니까 원래는 문고리 4인방이었고 예. 이제 선거 과정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예, 예. 그것 때문에 당시 이제 박근혜 그 후보였죠. 예. 문상을 가서 굉장히 아픈 표정을 지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춘상 전 고 비서관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겁니까? 아, 예, 제가 좀 헷갈려서 말씀드렸는데요. 정윤회 씨가 그 자리에 있었고 이춘상 씨가 보좌관도 있었고.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이 개입되어 이 사람의 증언입니다. 정윤회 씨는 아예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증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경찰들은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영상을 좀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게 수수방관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출동을 해서 있었으나 예.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고 예. 그냥 보고 있었다. 예. 아시겠지만 이제 유경재단 사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친 남매죠. 박지원 씨나 박근영 씨와도 굉장히 사이가 틀어졌고 박근영 씨가 지금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아야 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진 것도 이 유경재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 비용에 다 썼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에도 여전히 정윤현 씨는 있었고 근데 다른 것보다 그렇게 유경재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검에서도 거슬러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최순실 씨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사실은 한 몸이 아니냐. 네네. 그 돈들이 다 유경재단이라든가 영남재단, 영남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여기에 이미 그렇게 많이 개입돼 있었고 폭력 사태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 뭡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천천히 보세요. 예, 가습기 사건 관련돼서요. 지난 예. 7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옥시 대표와 관련해서는 징역 7년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 외국인 존리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났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그러게요. 그 재판정에도 사실 피해자분들이 출석을 했고 저도 보면 가슴 아픈 게 어린 아이들이 이 호흡기를 달고 있었던 모습들도 수차례 뉴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판결이 날 때도 그 판결을 들을 때까지 계속 잊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오셨다라는 그런 뉴스를 읽었는데 그 결과를 계속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원래는 사기 혐의까지 적용이 돼서요.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현우 옥시 전 대표에게 구형 20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요. 이 부분은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 징역 7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존리 전 옥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인데다가 이 수사 자체가 워낙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요. 이 증거를 많이 모으지 못해서 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7년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람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일부러 죽인 것까지가 아닌 한 업무상과실치사밖에 적용을 못하니까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거든요. 예. 5년 이하에 가중을 해도 7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검찰이 다소 무리했지만 이 사기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어린이들에게도 안전하다라는 광고를 한 것 때문에 샀고 그래서 결국 한 50억 넘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라는 건데 그 부분이 결국은 인정을 못 받은 바람에 최고형이 7년밖에 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게 이 업무상과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교통사고 정도를 예상해서 만든 법률이거든요. 근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라는 독극물에 가까운 어떤 성분들을 주의해서 다루지 않고 집어넣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조차도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게 정말 이 사건의 문제점인 거고 이 부분은 솔직히 변호사인 저로서도 이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국민들한테 소송할 죄송스러울 정도이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법 자체를 바꿔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는 그런 상황이 있네요. 예. 오늘은 시간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문자가 좀 왔는데 뉴스공장이 현재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가 있다고 하네요. 예. 공장장이 휴가를 가도 뉴스공장은 돌아가는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참 마지막 뉴스를 제가 깜빡했습니다. 오늘이 세월호 1000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벌써 이 참사 1000일을 맞았는데요. 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이 조속한 인양을 추구한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예. 오늘 저녁 7시 반 경기도 안산에서요. 추모 음악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촛불 집회도 세월호 1000일을 되돌아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참 혹시 지난주에 제가 그 공장장이 휴가를 갈 때 저는 탄핵소추안을 올렸던 거 아시죠? 예, 재밌게 봤습니다. 예, 그날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이 사실 김 기자는 이제 청취자분들은 자세히 못 보셨겠지만 그냥 흐트러진 머리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공들인 머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비싼 파마라는 의혹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 아침 시간에 그 머리하고 오느라고 방송 준비를 굉장히 못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그 머리 하는데 돈은 얼마나 들이고 있는지 시간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혹시 그것 때문에 직무유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호영 기자랑 머리 전문 기자 하호영 기자랑 같이 취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